안녕하세요. 선형대수학 담당 김은정 교수입니다. 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보통 공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아니면 통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행렬대수라는 이름으로 또 배우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선형대수학은 미적분학이나 공업수학, 미분방정식과 달리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게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 아니라 행렬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새롭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역대입법을 함으로 해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행렬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로는 행렬대수, 행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앞에서 연립방정식을 얘기를 할 때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가우스 소거법이 기본행 연산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또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때 역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2에 대한 여원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듯이, 행렬에 대한 역수,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역수의 개념이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됩니다.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LU분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의 또 다른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행렬식인데, 이 행렬식은 우리가 앞에서 역행렬을 구할 때 기본행 연산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또 하나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렬식이 무엇인지 공부를 할 거고요. 이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역행렬을 계산하는 수반행렬을 이용한 역행렬 공식을 알아볼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레머 법칙, 이것도 역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머 법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에서도 크레머 법칙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 보통 벡터라는 개념을 배운 친구들은 벡터가 화살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형대수에서 하는 벡터는 화살표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들의 1차 독립성 혹은 1차 종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차 독립성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기저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저를 이용함으로 해서 주어진 벡터 공간의 차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같은 경우는 2차원이다, 공간은 3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벡터 공간에서 기저와 차원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역시 2차원, 3차원이라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벡터와 기저 변환이라고 해서 기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 벡터 공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표라는 R2, R3라는 벡터 공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벡터 공간, 화살표로 표현할 수 없는 벡터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기저를 생각을 했을 때 기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좌표 벡터입니다. 그리고 기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저가 있을 때 하나의 기저에 대한 표현을 새로운 기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기저 변환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형 변환이라고 해서, 변환은 쉽게 얘기해서 함수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성이라는 것은 덧셈이 분리가 되고 스칼라, 상수배가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형성은 극한 개념, 극한이 두 개의 합을, 극한을 취할 때 덧셈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극한의 합으로 표현을 하고, 스칼라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함수들 중에서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형 변환은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선형 변환을 행렬 표현을 했을 때 그 행렬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 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역시 역변환, 함수에 대한 역함수처럼 선형 변환의 역변환을 얘기할 건데, 이 선형 변환의 역변환 역시 만약에 존재한다면 함수에 대해서 항상 역함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처럼 선형 변환도 역변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 역변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변환 역시 선형 변환이 되면서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원래 주어진 선형 변환의 행렬과 역변환에 대한 행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벡터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미분방정식을 풀 때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잘 알아두면 전공에서도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고유값, 고유벡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어진 행렬을, 실질적으로 고유값, 고유벡터는 행렬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화, 주어진 행렬을 대각선에만 어떤 수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되는 대각화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각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학 계열에서 전공에서 많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용한 대각화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벡터들이 서로 직교성을 가질 때 그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직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직교집합에다가 또 정규성에서 벡터의 크기가 1이 된다라는 개념까지 집어넣은 것이 바로 정규직교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벡터들이 직교성이 없을 때 직교성을 가지게끔 변환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램-슈미드 직교화 과정입니다. 이 그램-슈미드 직교화 과정을 이용을 하면 QR분해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QR분해라는 것은 하나의 행렬 A를 Q라는 행렬과 R이라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QR분해를 이용하면, 제가 앞에서 LU분해가 나왔는데요. LU분해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QR분해를 이용해서도 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QR분해는 더 나가서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도구로서 QR분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적 공간은 내적이 있는 벡터 공간 해서 내적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닥법, 도트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이 도트 프로덕트는 내적의 한 종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내적이 있습니다. 이 내적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가 정의가 될 수 있고, 벡터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두 벡터 사이의 어떤 내적을 통해서 이 벡터들이 직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벡터 공간이나 내적 공간은 실수 범위 내에서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복소수까지 확장한 복소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복소 벡터 공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되는 복소수를 우리가 복소수의 크기와 복소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와 복소수의 크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표현하는 게 극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우리가 극좌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복소수의 극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소수까지 확장된 벡터 공간, 우리 앞에서는 일반적인 벡터 공간을 하고 일반적인 내적 공간을 했다면, 이 복소 벡터 공간에서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된 벡터 공간과 내적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각화, 앞에서도 대각화라는 얘기를 했죠.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대각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칭 행렬에 대한 대각화를 할 겁니다. 대칭 행렬을 대각화하면 일반적인 행렬의 대각화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이 대칭 행렬의 대각화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되어 있는 행렬. 행렬을 하면 보통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복소수까지 확장된 복소 행렬에서의 어떤 성질들을 실수에서의 실수 행렬에 대한 성질과 비교해서 복소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형대 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적 분학은 고등학교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라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배우는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선형대 수학은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중고등학교에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x 더하기 3y는 8, x-5y는 마이너스 9라는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풀이법으로 첫 번째 대입법, 두 번째 가감법이 있죠. 대입법이라는 것은 두 방정식 중에 어느 하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두 방정식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방정식은 x의 개수가 2, y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혹은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분수 형태로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은 x는 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x는 5y-9라는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 결과를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함으로 해서 x와 y를 구하는 게 대입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2배의 x에다가 5y-9 더하기 3y는 8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x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y라는 변수만으로 표현이 되겠죠. 정리를 하게 되면 13y는 26, 그래서 y는 2다라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다시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서 x값까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가감법이라는 것은 뭐냐? 주어진 방정식의 x의 개수 2와 1이 있습니다. 그리고 y의 개수는 3과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일단 숫자만 보죠. 부호는 놔두고. 이 개수들을 같은 숫자로 맞추어 줌으로 해서 더하거나 뺀 다음에 소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5를 곱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방정식에 3을 곱해야 되는데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정식에 2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2를 곱해서 새로운 방정식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그대로 두고 2x 더하기 3y는 8. 두 번째 방정식은 2를 전체적으로 곱해주니까 2x-10y는 마이너스 18. 그런 다음에 x를 소거하기 위해서 두 식을 빼주는 겁니다. 빼주게 되면 x가 소거가 되고 y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13y는 26 해서 y가 2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서 x가 1이다라고 하는 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 줌으로 해서 더하거나 빼서 사용하는 것이 가감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선형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에서 2x 더하기 3y는 8이라는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개가 있었으니까 연립방정식이고 방정식을 하나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를 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2x 더하기 3y는 8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인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p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x와 y를 변수, a와 b를 개수, 그리고 p를 상수항이라고 부르는데 변수가 2개 정도 될 때는 xy 혹은 3개가 될 때는 xyz까지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Z는 P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변수의 개수가 더 많아질 때는 알파벳을 쓰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첨자를 사용하는 거죠. X 밑에다가 이렇게 작은 글자로 첨자를 써서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첨자로 표현을 해서 일반적으로 n개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앞에 개수들 역시 변수가 많아지면 개수 역시 그 개수만큼, 변수의 개수만큼 많아지니까 A, B, C, D로 표현을 하기가 또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첨자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덧셈으로 연결된 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A는 해서 상수항, 상수항은 일단 B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x1, x2, xn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변수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a1, a2, an을 개수 오른쪽에 상수를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1차 방정식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연립 방정식인 경우에는 그 다음 방정식을 하나 더 적기 위해서 b1x1, b2x2 이렇게 적다가 보면 뭐 두세 개의 방정식은 적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방정식의 개수가 많아지면 a1, b1, c1으로 쭉 표현을 하기가 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첨자인데 이번에는 첨자를 두 개씩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A11, A12, A1n, A21, A22 이런 식으로 첨자를 두 개씩 붙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수항도 첨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x1, x2, xn 요것들을 우리가 역시 앞에서처럼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A11, A12, A21, A22 요 숫자들을 개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의 첨자가 두 개니까 A의 IJ라고 표현을 할 건데 개수의 첨자와 변수의 첨자를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변수의 첨자 1은 앞에 있는 개수에서 두 번째 뒤에 있는 첨자와 일치한다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x2 같은 경우는 첨자들이 뒤에 2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aij를 개수라고 하면 변수는 xj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오른쪽 상수항 같은 경우는 1일 때 그죠? 전체적으로 방정식에서 보면 b1이라는 개수는 b1이라는 상수항은 A11, A12, A1L이라는 첫 번째 방정식과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개수와 첨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BI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방정식일 때 XI를 변수로 하고 AI를 개수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방정식이 모여있는 연립 방정식에서는 A의 IJ를 우리가 개수라고 하면 XJ가 변수 BI가 상수항에서 이 첨자들이 서로 I인지 J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배우는 목적이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해와 해집합이라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수열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할 때 해라고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S1을 X1에, S2를 X2에, SN을 XN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즉 X1 대신에 S1, X2 대신에 S2, XN 대신에 SN을 대입을 해서 모든 방정식이 만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S1, S2, SN을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들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유일한 해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든 유일한 해를 가지든 해가 없든 해들을 전체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해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ax 더하기 by는 p, cx 더하기 dy는 q다라는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 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개의 직선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 두 직선의 관계는 평행한 직선으로서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연립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연립 방정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해, 무수히 많은 해,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에 대해서 1번과 2번은 해가 있는 경우, 그리고 3번은 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해가 있는 경우를 컨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해가 없는 연립 방정식인 경우에 인컨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특히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부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할 수 없이 굉장히 많다. 부정. 해가 없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해가 없다 라는 의미의 불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을 조금 다르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해보면 앞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수들입니다. A11부터 AMN까지 개수들을 전부 다 차례대로 배열해 놓은 모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의 틀에는 X1부터 XN까지 변수들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등호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만 역시 배열을 해놨죠. 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틀에 수나 문자들을 배열한 것, 그러니까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행렬. 자, 이때 가로줄, 한 줄, 두 줄 해서 전체 M개의 가로줄이 있겠죠. 그래서 M개의 가로줄이 있는데 이 M개의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렬에서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로줄은 보면 한 개, 두 개에서 총 몇 개가 있느냐면 변수의 개수에 해당하는 N개의 세로줄이 생깁니다. 이 세로줄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열입니다. 행은 이제 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거고 열은 칼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진 요 직사각형 모양의 수의 배열, 이것을 우리는 행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수들을 배열한 행렬을 우리는 개수행렬이라고 부르고 대문자 A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변수들을 가지고 만든 행렬. 근데 행렬이긴 한데 가로줄은 여러 줄인데 세로줄이 한 줄밖에 없죠. 즉 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행렬을 우리는 열벡타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수항을 나타내는 이것도 역시 열벡타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개수 행렬과 변수들을 모아놓은 열벡타, 그리고 상수항을 모아놓은 열벡타에서 개수 행렬은 A, 그리고 변수를 모아놓은 열벡타는 X, 상수항을 모아놓은 열벡타는 B라고 표현합니다. 요 B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굵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벡타를 나타낼 때 보통 고등학교 때나 물리에서는 이렇게 하살표를 사용을 하지만 선형대수는 조금 굵은 글자로 굵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게 표현을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앞에 한 줄 더 꺼서 이렇게 벡타 표현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X도 열벡타, B도 열벡타, 굵은 글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A라는 개수행렬에 X라는 열벡타를 곱하기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나중에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왜 이것이 곱셈처럼 표현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그냥 개수들을 모아놓은 것을 개수행렬, 그리고 오른쪽 상수항까지 추가해서 확대 개수행렬 혹은 첨가행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첨가행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개수행렬 뒤에 열벡타를 붙여서 바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수식으로 치다가 보면 이게 바가 한 줄로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을 해서 바하 표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개수들을 나열한 부분이고 뒤에가 상수항을 나열한 거죠. 이 첨가 행렬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첨가 행렬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연립 방정식을 풀어나갈지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연립 방정식이 지금 변수가 3개이고 방정식이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이제부터는 첨가 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했던 대입법이나 가감법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감법과 비슷한 형태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개수 행렬과 그 다음에 첨가 행렬을 이용한 모양으로 조금 고쳐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방정식은 x1부터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방정식은 x2부터 나오죠. 즉 x1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정식은 x1과 x2를 모두 소거해서 x3부터 나타나게끔 변형을 해줄 겁니다. 이 x1과 x2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감법 비슷한 것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선 x1부터 없앨 거예요. x1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방정식에 4배를 해서 그 결과를 세 번째 방정식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이때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은 변형 없이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첫 번째 방정식을 4배를 한 결과를 다시 적어보면 4x1 8x2 플러스 4x3는 0이 되겠죠. 세 번째 방정식과 더하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방정식과 더하니까 x1은 소거되고 x2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x2 그리고 x3는 13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x1, x2 해놓고 그 다음에 x3만 남기기 위해서 x2를 또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이 x2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서 가감법은 두 번째 방정식에 3을 곱하고 세 번째 방정식에 2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두 번째 방정식도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방법에서는 두 번째 방정식은 변화 없이 세 번째 방정식만 변화를 줄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방정식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방정식만 변형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하게 되면 개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3x2 마이너스 12x3는 12 이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2분의 3이라는 분수를 곱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할 내용은 두 번째 방정식의 x2의 개수를 1로 만들면 계산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곱할 거예요.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을 고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정식이 x2-4x3는 4가 되고 세 번째 방정식과 첫 번째 방정식은 그대로 있겠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과 더하기를 하면 x2가 사라지겠네요. 3배 한 것이 3x2-12x3는 10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실질적으로 3x2가 없어지고 x3는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2x2 더하기 x3는 0, x2-4x3는 4, x3는 3이라는 방정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x3가 3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x2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2를 계산을 했더니 1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3가 3이라는 결과와 x2가 16이라는 결과를 두 개를 동시에 다시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1이 29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이걸 조금 모양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연립방정식은 사다리꼴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다리꼴 형태로 연립방정식을 변형한 다음에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방정식에서 x3 값을 구한 다음에 위의 방정식에 대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는 이런 방법을 back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뭐 역대입법, 이건 뭐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대입한다 해서 뭐 거꾸로 대입법 편한 대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ack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부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행렬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던 과정을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실질적으로 이 방정식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방정식에서 x1, x2, x3 같은 변수들은 그대로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변화는 앞에 개수들 x1, x2, x3의 개수 혹은 상수항에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의 개수와 상수항만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 연립방정식에 있어서 주어진 변수의 개수들 그리고 상수항을 모아놓은 행렬이 바로 첨가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첨가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첨가행렬을 이용을 하면 개수들만 적으면 되죠. 1, 마이너스 2, 1. 그리고 x1은 지금 두 번째 방정식이었고 x2가 2, x3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은 마이너스 4, 5, 9. 그리고 오른쪽 상수항은 발을 끈 다음에 0, 8, 마이너스 9.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을 하면 첨가 행렬로 표현하는 거죠. 1, 마이너스 2, 1. 그리고 상수항 제로. 0, 2, 마이너스 8, 8.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3, 플러스 13이죠.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9.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립 방정식은 다시 1, 마이너스 2, 1. 제로.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4, 4. 0, 마이너스 3, 13. 마이너스 9. 네 번째 연립 방정식은 1, 2, 마이너스 2, 1. 제로, 제로, 1, 마이너스 4, 4. 제로, 제로, 1, 3.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연립 방정식과 두 번째 연립 방정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방정식은 그대로 가고 세 번째 방정식만 변화가 일어났는데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렬과 두 번째 행렬, 첫 번째 연립 방정식과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을 비교하듯이 첫 번째 첨가 행렬과 두 번째 첨가 행렬을 비교하면 첫 번째 행은 똑같죠. 역시 두 번째 행도 똑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세 번째 행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타난 행렬을 보면 이렇게 0인 숫자들을 제외하고 표현을 하면 결국 사다리꼴 형태로 숫자들이 남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사다리꼴 형태로 행렬을 변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연립 방정식에 해당하는 행렬과 두 번째 연립 방정식에 해당하는 행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세 번째 행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 행입니다. 첫 번째 행에다가 4배를 한 다음에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행에다가 4배를 하면 숫자들이 4, 마이너스 8, 4, 제로가 될 겁니다. 이거를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하자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0이 될 거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면 13,
더하면 마이너스 9에서 세 번째 행, 두 번째에 있는 세 번째 행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첨가행렬과 세 번째 첨가행렬의 관계를 보면 1행과 3행은 똑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행이 달라졌죠.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연립방정식과 세 번째 연립방정식을 차이를 보면 두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세 번째 연립방정식을 했죠. 두 번째 방정식에 2분의 1을 곱한다. 즉 두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두 번째 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첨가행렬과 네 번째 첨가행렬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 번째 연립방정식과 네 번째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3배를 해서 세 번째 방정식에다가 더해줬죠. 두 번째 행에다가 3배를 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3배를 하게 되면 이 숫자가 3, 이 숫자가 마이너스 12, 요 숫자가 12로 바뀌는데 더하면 0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2랑 더하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3이 되어서 숫자가 1과 3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귀찮게 x1, x2, x3라는 변수를 일일이 써가면서 연립방정식을 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첨가행렬만으로 충분히 변화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첨가행렬에 관련된 요 방법들 1행에다가 4배를 해서 3행에 더한다든지 아니면 2행의 전체에다가 2분의 1을 곱한다든지 요런 관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행과 2행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에 해당하는 1행과 2행을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렬에다가 적용시킨 것을 기본행 연산이라고 해서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 나왔던 첨가행렬들을 제가 차례대로 써놨는데 이 첨가행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첨가행렬과 두 번째 첨가행렬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첫 번째 행에다가 4배를 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행을 부르는 단어가 row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R1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행에다가 4배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줄 겁니다. 더해준 그 결과는 세 번째 행에 다시 고쳤을 거죠. 결과를 세 번째 행으로 변환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을 4배를 해서 마이너스 8, 4, 제로를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니까 결과가 0, 마이너스 3, 13, 마이너스 9 해서 새로운 행렬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첨가행렬에서 세 번째 첨가행렬로 갈 때는 다 1행과 3행은 그대로 있고 2행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행에 있는 숫자가 절반이 됐죠. 즉 2행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2행에다가 고쳐서 줬죠.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첨가행렬에서 네 번째 첨가행렬로 갈 때는 1행과 2행은 그대로 있고 3행이 바뀌는데 2행에다가 그죠? 2행에다가 전체적으로 3을 곱해서 3행에다가 대줬죠. 3을 곱해 보니까 3 마이너스 12 12 더해주면 0 1 3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첨가행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첨가행렬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연립방정식으로 고쳤을 겁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이 개수들에 해당하고 뒤에 남아있는 숫자들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x1 마이너스 2x2 더하기 x3는 0 그리고 x2 마이너스 x4x3는 4 x3는 3 이라는 연립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도 사다리꼴 형태고
마지막에 남은 첨가행렬도 역시 사다리꼴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다리꼴 연립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행렬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다리꼴 행렬을 만들고 그걸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고친 다음에 back substitution을 써서 해를 찾아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용된 방법들이 보면 한 행에, 그러니까 첫 행입니다. 한 행에 스칼라벨을 해서 다른 행에 더해준 결과를 그 행에다가 고쳐 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행의 스칼라벨을 다른 행에 더해준다. 바로 첫 번째 과정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거라는 연산으로 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교환이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두 개의 행을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첨가행렬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려면 이 0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1행과 2행을 교환한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첨가행렬을 변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 두 개의 행을 교환하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칼라벨이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첨가행렬에서 세 번째 첨가행렬로 갈 때 숫자들이 전체 2의 배수일 때 2분의 1을 곱함으로 해서 간단한 숫자로 조금 더 단순한 숫자로 변형한다라는 것이 스칼라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거, 교환, 스칼라벨을 이용을 해서 이 세 가지를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주어진 처음의 첨가행렬을 원하는 형태의 사다리꼴 행렬로, 사다리꼴 모양의 첨가행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고쳐 쓴 다음에 back substitution을 써서 해를 구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서 이제부터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제들을 통해서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행렬, 즉 첨가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 연립방정식은 역시 방정식 3개, 변수 3개죠. 근데 예제 1번과 달리 첫 번째 방정식에 x1 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을 교환해야 되는 기본행 연산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 형태로 첨가행렬로 고쳐보면 0, 1, 마이너스 4, 8, 2, 마이너스 3, 2, 1 그리고 5, 마이너스 8, 7, 1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에 해당하는 게 바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서로 교환한다라는 형태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이 두 번째 행으로 가고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으로 오니까 첨가행렬이 2, 마이너스 3, 2, 1 0, 1, 마이너스 4, 8 그리고 5, 마이너스 8, 7, 1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여기가 됐죠. x1만 나타나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x2부터 나타나고 세 번째에서는 x1과 x2가 없어지고 x3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x1, x2가 모두 있으니까 우선 예제 1번에서 했듯이 x1부터 없애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가감법에서는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5를 곱하고 세 번째 방정식에다가 2를 곱해서 두 방정식을 서로 빼주면 x1이 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본행 연산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1행과 2행은 변함이 없고 1행 그대로 그리고 2행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3행만 변화를 시킬 겁니다. 따라서 1행에다가 우리가 2분의 5를 곱하면 개수가 5로 바뀌겠죠. 그러면 2분의 5를 곱했을 때는 5로 바뀌니까 빼준다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행 연산에서는 빼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할 때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숫자가 마이너스 5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니까 2분의 15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5로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5. 이 숫자들을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숫자는 0이 되고 두 번째 숫자는 2분의 마이너스 1. 세 번째 숫자는 2죠. 그리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x1이 남아있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x2가 남는데 세 번째 방정식에서는 x3 앞에 또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없애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분수로 숫자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조금 귀찮죠. 그래서 우선 분수를 없앤 다음에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3행에다가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1, 4,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x1이 남고 x1이 사라졌고 이제 x2부터 남고 x1 사라지고 이 x2의 개수를 없애야 되니까 x3만 남기기 위해서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행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3행에 더해주니까 결과는 더해주면 0, 더해주면 0, 상수항을 더해주면 5 이런 형태가 남습니다. 자, 이 마지막 행렬, 첨가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x1의 개수가 남고 x2의 개수가 남고 마지막에 상수항이 남죠. 이렇게 마지막 방정식 혹은 마지막 방정식이 전부 다 상수항까지 0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앞에 개수들은 모두 0인데 상수항에만 숫자가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왜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지 연립 방정식으로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백서브스티튜션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행은 2x1 마이너스 3x2 플러스 2x3는 1. 두 번째 방정식은 x2 마이너스 4x3는 8. 세 번째 방정식은 앞에 개수들이 모두 0이니까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 하면 0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상수항이 5. 바로 이 마지막 방정식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x1, x2, x3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0과 5가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의 행렬로, 첨가 행렬로 만들어서 백서브스티튜션을 써야 할 때 마지막에 사다리꼴 행렬에서 상수항 부분에 이렇게 숫자가 남고 앞에는 모두 0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해가 없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의 연립 방정식은 보면 예제 1번, 2번과 다르게 오른쪽 상수항이 모두 0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상수항이 모두 0인 연립 방정식을 제차 혹은 동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고 행렬 표현으로 나타내면 AX는 B가 아니라 AX는 제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제차 연립 방정식의 특징을 보면 X1에다가 0을 대입하고 X2에 0을 대입하고 x3에 0을 대입해보면 모두 만족한다라는 걸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000 모든 변수가 0이라는 해를 만족할 때, 값을 만족할 때 그것을 자명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차 연립 방정식은 항상 해를 가지는데 그 해가 바로 자명해라는 거죠. Trivial Solu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집합을 앞에서 얘기할 때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해,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무수히 많은 경우.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경우인데 이 제차 연립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자명해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유일한 해를 가져도 자명해가 있는 거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고 해도 역시 자명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일한 해를 가지는 경우는 자명해만 있는 경우고, 무수히 많은 해는 자명해 외에 비자명해, 자명해가 아닌 다른 해가 더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자명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자유변수를 갖는 것이다. 이 자유변수에 대한 개념은 예제 3번을 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의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첨가행렬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개수 3,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 6, 1,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x1 첫 번째 방정식은 x1부터 그대로 다 살리고, 두 번째 방정식은 x1의 개수를 0으로 만들므로 해서 x2부터 남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방정식은 x1의 개수도 0으로 만들고 x2의 개수도 0으로 만들어서 x3부터 남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3을 남기고 아래쪽을 0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3을 0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더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대로 더해주면 첫 번째 행은 그대로 3, 5, 마이너스 4의 제로,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더해주니까 0, 3, 0,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에 있는 6을 이제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에 x1 나타났고, 두 번째에서 x1이 사라지고 x2에 해당하는 개수가 남았죠. 그러면 세 번째 행에서는 x1에 해당하는 개수와 x2에 해당하는 개수가 모두 사라지고 x3에 해당하는 개수만 남게 되는데, 한꺼번에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가 6만 먼저 없애자는 겁니다. 6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하는 거는 2를 곱해서 빼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전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플러스 8, 0. 이것을 3행에다가 더해주자는 거죠. 더해주면 결과가 0. 그죠? 마이너스 10을 1에다가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9. 8을 더해주니까 0. 0을 더해주면 0. 근데 이렇게 제차 연립 방정식을 풀다가 보면 오른쪽 상수항은 어떤 변화를 주든 계속해서 0입니다. 그럼 변화가 없는 걸 굳이 귀찮게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보통 교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떤 교재는 상수항이 0이라도 첨가행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교재에서는 제차 연립 방정식에서는 상수항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첨가행렬을 굳이 쓰지 않고 개수행렬만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수행렬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항을 지우고 다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x1 나타나고, 두 번째 x2 나타나고, x1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x1은 사라졌는데 x2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과 비교해서 3배를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3배를 해주면, 그죠? 9와 0으로 바뀌니까 결국 3행에다가 더해주면 마지막에 행렬이 3, 5, 마이너스 4, 0, 3, 0, 그리고 0, 0, 0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실질적으로 남은 거는 x1의 개수와 x2의 개수, 그리고 세 번째 방정식은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럼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다시 고쳤으면 3x1 더하기 5x2 마이너스 4x3는 0이다라는 방정식 하나와 3x2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이 방정식에서 보면 변수는 3개인데 방정식이 2개가 됐죠. 여기서 x1이라는 변수가 처음에 나타나고, 두 번째 방정식은 x2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 형태였죠. 근데 x3는 사라졌습니다. 이 x3를 우리는 자유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 말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수다라는 의미의 자유변수입니다. 그래서 x3는 자유변수, 그리고 첫 번째 방정식에 처음으로 나타난 변수 x1과 두 번째 방정식에 처음으로 나타난
변수 x2 요 두 개는 선행 변수. 선행 혹은 선도 변수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로는 leading variable. 그리고 자유 변수는 free variable.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이때 이 자유 변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유 변수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결국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매개 변수 t로 표현을 해서 뭐 자유 변수가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t와 s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 t라고 두면 x3는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에서 x2는 0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ack substitution을 사용을 하면 x2는 0이고 x3는 t라고 대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방정식이 3x1-4t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니까 x1이 3분의 4t다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이때 t는 매개 변수로서 자유 변수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수, 즉 아무 값이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t는 실수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를 x1, x2, x3를 구했는데, 이때 연립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기 때문에 x1, x2, x3만 구해놔도 되지만, 우리가 해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해집합은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집합적으로 x1, x2, x3 조건 제시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때 x1은 구한 대로 3분의 4t, x2는 0, x3는 t 라고 표현을 하고, t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실수라는 아무 값이나 다 가능하다는 조건도 표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x1, x2, x3라는 자리에 이 열 벡터에다가 이 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x1이 3분의 4t다, 그리고 x2는 0, x3는 t, 이렇게 열 벡터 형태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t가 아무 값이나 가능하다, 실수다라는 조건만 뒤에다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보니까 사실 3분의 4t라고 해서 이것이 분수로 표현이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치환을 하자는 거죠. 즉 분수를 묶어내고 3분의 t라는 거를 s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3분의 t가 s니까 t 대신에 우리는 3s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t 대신에 3s를 대입하면 첫 번째 값이 4s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0은 그대로 갈 거고 t 대신에 3s, 그래서 4s 제로 3s라는 것도 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데, 이때 t가 아무 값이나 다 되는 실수값이기 때문에 s 역시 t가 아무 값이나 된다라면 s 역시 아무 값이나 되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s도 실수.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든 s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t를 묶어내고, t를 아예 묶어내고 안에 벡터 안에 성분을 실수 형태로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s로 표현한 것도 고쳐서 쓰면 s를 묶어내고 4, 0, 3 여기서 s가 실수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예제 3번에서 우리가 제차 연립방정식이죠. 이 제차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결과를 얻는데, 이때 보면 s라고 하는 혹은 t라고 하는 자유 변수를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됐었죠. 이 매개 변수는 처음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사다리꼴 형태로 고친 다음에
사다리꼴 형태의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결국 선행 변수와 자유 변수로 분리를 해보니까 자유 변수가 매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비자명의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자유 변수가 생기는 것이다. 이 자유 변수는 피봇이 나타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변수를 자유 변수라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